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성입니다. 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지방자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는 지역 MBC 16개사가 공동 기획해서 총 6번에 걸쳐서 편성되고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이 만드는 나라. 오늘 이 첫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네. 먼저 1부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부는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을 토론을 통해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만드는 나라답게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이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화면 가득히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 전국 곳곳에서 또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에 화면으로 네.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한 그냥 참여자분들이 아니시고요. 그렇죠. 이 국민이 만드는 나라의 국민 참여단 이슈입니다. 네. 더 자세한 소개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스튜디오에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박승원 광명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까이서 오셨네요. 예. 자, 부산의 이성문 연제구청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부산을 자주 못 왔다가 그렇죠. 오늘 참 오랜만에 왔는데요. 여전히 참 아름답고 예, 그리고 정말 맛있는 곳도 많은 매력적인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또 요 사이에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부산도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시장님도 그렇고 뭐 저를 포함해서 16개 구군의 구청장님들, 군수님들 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부산이 네. 아무래도 또 관광 도시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또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산 지역을 잘 또 보다듬고 또 이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지금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승원 광명시장 나오셨는데요. 네. 시장님, 광명시가 지방자치를 그렇게 잘한다고 전국에서 소문이 났던데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전국의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 열심히 자치분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시민들 스스로가 자치적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도 그 노력들을 다 열심히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칭찬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쉽게 설명하기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이 지방자치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의 그 살림살이, 일상적인 살림살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의식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오늘날 사회에서 주민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을 해 나가요. 이제 그런데 어떤 그 살림살이 중에는 개인으로서는 해결해 나가기 어렵거나 또 해결해 나가더라도 좀 이렇게 이 덜 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요.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이 가르치는 문제라든가 이 나가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뭐 이 길거리 가는데 길이 어둡다라든가 이제 이런 작은 문제들로부터 좀 더 크게 보면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 못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든가 예. 이제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분쟁이 이제 어려운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체 단위로 해결해 나가는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사회와 시대에 따라 조금 정도들은 다르지만요. 예.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기들의 부담으로 자기들이 뽑아서 이제 정부를 만들어요. 관할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그 정부가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주민들의 책임으로 그걸 공급하는 행위, 생활 과정, 그걸 우리는 지방자치라고 보면은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우리 네. 생활이 온전하게 꾸려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이렇게만 들어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죠. 알게 되는데요. 예. 근데 정작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2021년은 지방자치구의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며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떨까요? 지방자치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뭔가 크게 막 관심을 가져본 거는 적은 것 같아서 지방자치가 혹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크게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은 좋지 않으니까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권한들이 이제 시민들의 손으로 가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고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솔직한 의견도 있었고 네.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더 예. 책임감도 좀 느껴집니다. 네, 뭐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주변에서도 사실 많이 들어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한편으로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 어려워서 모르겠다는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를 관심이 없다라든가 이게 이 몰라서 대답할 게 없다든가 이런 반응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게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인데 그런 지방자치를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당신들이 책임으로, 당신들이 부담으로 이런 걸 해준다 이런 지방자치를 해봤으면은 이제 관심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73.4%. 그런데 이 신뢰도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2배 이상 낮았거든요. 네,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지방정부를 또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장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그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계신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에 네. 비해서 신뢰 아까 또 관심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낮은 것들은 한번 저희가 좀 더 잘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더 청렴하고 역량 있는 지방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또 좀 다짐을 해봅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결과 어떻게 좀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지방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저는 시민의 책임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네요.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 30년 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매번 투표하거든요. 그렇죠. 시민들 손으로 단체장도 뽑고 시의원 도의원 뽑았으면 책임을 지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이 지방자치 제도가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근데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잘 접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단위가 작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든지 이런 참여 방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채워 겸하다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제는 좀 이 구체적인 정체를 좀 알려주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국민이 만드는 나라 1편부터 6편까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민으로서 함께해 주시는 국민참여단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정말로 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초청을 해드렸더니 흔쾌히 또 응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정부 신뢰도에 관한 의견들 우리 국민참여단께 연결을 해서 직접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여단 여러분 잘 보고 계셨죠? 네. 자,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지방정부 신뢰도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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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권인정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신뢰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어느 쪽을 더 신뢰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TV나 어떤 언론 매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그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도를 높게 나타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주민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려운 이런 시스템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보 부족을 문제 삼아 주셨네요. 그래요. 그럼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방자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지니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고 나타나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도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권리와 책임을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이제 문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한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또 공감이 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또 시장님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분을 한 분 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나와 계신가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오디오가 약간. 네. 자, 소리 잘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아직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네요. 네. 이번에 남성분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일단 저희가 저희가 생방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리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역 문제의 차이는 각자 해결 방법이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첫 번째 시민분께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의견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정보도 매우 공급자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데 시민들은 그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초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지역사회가 공정하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려면은 정보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만큼 또 저희 언론의 역할이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재구청장님께서는 또 이거 어떻게 이 이야기 들으셨는지 지역마다 조금 문제의 차이가 있고 이 해결 방법 또한 지역마다 달라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분 말씀 중에 저는 참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이제 지방자치, 주민자치, 국민 주민 참여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뭐 요구 사항에 대한 얘기들 주로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민 참여를 하시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한 주민들의 어떤 책임 그리고 또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박성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참여 그리고 참여를 위해서 어떤 정보의 어떤 충분한 제공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역시 이제 누가 뭐래도 이 국민과 지방 정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돼야만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또 이제 지방 정부를 함께 꾸려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국민참여단의 가입 방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도 여러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아래 접속하셔서 지방자치를 위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MBC 홈페이지에서도 배너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신 분들도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얘기를 또 짤막하게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체험하는 경험을 내가 직접 해보느냐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몸으로 터득을 해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 역할이 중요하리라 많이 좀 생각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교수님,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 그 정부가 수립되고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 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져요. 네, 자치법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다가 1952년에 와서야 이제 이 기초 그 의회 선거를 하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현대적 의미로는 그렇게들 하는데 지방자치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가 더 올라가기도 해요. 이제 이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 조선 시대 때 향회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의 일들은 물론 그 당시는 양반들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지역의 일을 그 지역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 향회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대표격으로 유향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파견되는 오는 그 이 수령들을 자문도 하고 감찰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더 거슬러서 고려 시대 때 사심관 제도라는 데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일단 현대적인 의미로 따지면 48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 그런데요. 올해가 2021년인데 지방자치 우리가 30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8년이면 이게 좀 뭐가 안 맞는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1948년도에 재헌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를 하죠. 그리고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52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1961년도에 헌법에서 지방자치법이 빠집니다. 빠지고 다시 부활해서 시작한 것이 1991년이죠. 근데 1991년도에 부활을 해서 그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데 실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선거는 1995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뽑는 게 19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사가 긴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부활한 것은 91년도고 예. 법적제시한 것은 95년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91년을 기준으로 두고 그렇죠. 올해가 91년 30년이다. 기준으로 하면 30년인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올해를 지방자치 30주년이다라고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말씀만으로도 다 담기에는 길고 또 사연이 복잡하여서 그렇죠. 저희가 영상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시작.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선포된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는 명문화됐습니다.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본격 출발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이루어진 첫 지방선거.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불뿌리 민주주의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지방자치. 진정한 불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991년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숱한 곡절 끝에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시작됐으나 국민의 삶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기까지 수많은 변화와 역경을 견뎌낸 우리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마중물 지방자치를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네,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우리 지금 화면에 보셨듯이 이제 드러난 사건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이제 저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헌헌법에서 자치 규정이 들어오고 자치법이 만들어지고 52년에 그 기초의원 선거가 이루어져서 이제 쭉 시행되다가 61년에 이제 폐지되기까지 그게 이제 태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그냥 혁명 포고령으로 없애버려요. 예. 없앤 다음에 그게 30년 동안 이제 그야말로 동면기 이제 휴식기가 되지요. 이제 그러다가 이 8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사회 민주화 그 열기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헌법도 바뀌지요. 네. 그 헌법에서 다시금 이제 지방자치 규정이 들어오고 지방자치법이 또 바뀌고 그래서 91년에 이제 그 기초하고 광역 의원들 선거가 있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95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선 일기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 뭐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 제대로 지방자치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이론도 있을 수 있기 이야기를 좀 때문에 해봐야 될 것 그냥 같네요. 또 다른 단계가 네.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방자치 1기, 그러니까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이제 60년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1948년,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방 이후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법이 생긴 건데 이때 이 지방자치의 개념이 명시가 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예. 사실 또 우리 이성문 연제구청장께서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이 지방자치 개념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우리나라가 제헌헌법 때부터 이렇게 지방자치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아주 저는 발전적이라고 대단한 생각을 거죠. 하고요. 예. 아마 과거에부터 이어내려온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전통이 이 제헌헌법에 좀 녹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헌헌법에 2개조 96조가 또 97조 2개를 두어서 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 또 그다음에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 이렇게 고유사무, 위임사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고유한 그 입법, 이제 자치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입법 재정권까지도 마련을 해두고요. 예. 그 이유 또 당연한 거겠지만 지방자치법의 또 제도 설립의 근거, 그다음에 지방의회 설치 근거 이런 것들을 재헌헌법에 이미 다 넣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91년을 처음 이 30주년을 기준으로 삼은 게 이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근데 말씀해 주신 이 48년도 재헌헌법이 잘 해놓고 정작 지방의회 구성은 안 했단 말이죠. 교수님, 이거는 왜 이렇게 좋게 법은 다 만들어 놓고 실행을 못 했을까요? 그게 이 초대 정부다 보니까 이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 건설을 하는데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됐었겠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세가 국내 정세가 불안하다든지 행정 체계가 미비하다든지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자꾸 이제 미루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좀 중앙 집권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 이념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하겠다고 받아는 들였는데 현실 정치 속에서 그걸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서는 초기 건국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에서 이제 연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마침 또 6.25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그냥 무기한 그냥 연기를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미루어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1952년에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전쟁 중인데 굳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쟁 틈에 이렇게 선거를 치를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루다가 52년도에 전쟁 시에 치렀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도 치르겠다. 뭐 이런 것이 하나 있을 테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뭐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드렸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여소야대가 되니까 실제로 이승만 정권에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이지만 이 지방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뭔가 전국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의도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또 절박했다. 자, 그리고 이제 1960년 4.19 의거 이후에 읍면 대표, 읍장, 면장, 뭐 이제 이런 분들까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또 뽑게 됐다.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1960년도 4.19 의거 뒤에 이제 새로 또 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헌법 역사상 굉장히 사실 좀 특이한 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단체장의 선임은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헌법으로 이제 시, 읍, 면장까지 직접 선거에 대한 규정을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참 좀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56년, 58년 이 앞에 지방자치법 상으로 시, 읍, 면장에 대한 직선제를 했다가 58년에는 또 안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아예 이것을 헌법으로 이제 딱 못을 박아 버리자. 이래서 1960년 그때 헌법에 시읍면장 직접 선거제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졌고 또 지방자치법의 또 특이한 것은 동장, 이장까지도 직접 선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현실화되지는 좀 않았던 측면도 있지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1960년이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61년에 또 이게 한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헌법 이게 규정 자체만 지방자치법 규정 자체만 보면 사실은 이 1960년대 지방자치법이 가장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좀 가까운 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1961년도에 이제 5.16 군사정변이 나면서 또 지방의회 다 해산이 되고 폐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72년에 소위 말하는 유신 헌법에서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헌법상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부칙으로서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는
이제 설치하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칙으로 이제 해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좀 30년 정도 암흑기로 가게 된 것이죠.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1960년에 이미 눈부시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바로 동면기에 휴지기, 정지기에 들어간 거네요. 교수님, 군사정권이 그런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지방의회를 해산시키려 했을까요? 이제 이 군부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자칭 그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 행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일률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 군사 정부에 의해서 이제 그 아주 그 중앙 집권적으로 행해졌던 국가 운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과정들을 보면은 당시 혁명 세력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가를 관리하고 싶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곧바로 뭐 이렇게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혁명 포고령으로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예. 아하,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1991년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계속 30주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초의회 부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 역사 3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 계기는 87 예, 6월 항쟁. 6월 항쟁인가요? 예, 아마 그 뭐 영화도 1987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텐데 그 영화 배경이 된 6월 이제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제 민주화가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좀 중단되고 이렇게 암흑기였던 지방자치도 이제 부활시켜 보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72년 이후에 80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또 헌법이 한번 바뀌어졌는데요. 그때는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또 부칙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뭐 해놓고서 사실은 지방자치 제도는 거의 실현을 안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이 헌법 제정을 하면서 부칙 규정을 싹 다 없애고 또 지방자치법도 새로 이제 전면 개정을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91년도에 일단은 지방의회 선거부터 먼저 하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도에 이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이제 동시에 치러지는 그래서 이제 거의 중흥기를 또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1991년 그리고 95년이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장님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뭐 선거를 치르면서 아니면 참여하시면서 추억담이 있으신지요? 언제요? 91년, 아니면 95년. 95년 다 좋습니다. 91년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광역위원 선거 투표하고 규정선거 투표하는데 그때 투표 군대 있을 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다들 처음이라서 하여튼 병사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누구 찍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사람 찍어라. 그 대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경력, 이력, 뭐 했는지 좀 철저하게 보고 읽어보고 해라.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리고 95년도에는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제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세 기획 팀장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선거를 이렇게 치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제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정말 생각도 다르고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 맞는 정책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런 만드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선거는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이다. 네, 선거는 종합예술이라 생각을 했어요. 정책, 조직, 홍보 이 과정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체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교수님 예전에는 이게 그러면 직선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된 거였어요 이게? 이 단체장을 부활된 이후에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5년에 처음 이제
이 단체장 선거가 있었고요. 부활되기 이전에 해지되기 동명기 들어서기 전 초기 태동기 그때 이미 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56년에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그 크게 바뀌면서 4.19 이후에 이 광역단체장까지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는 임명제지요. 이제 그런 단체장이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았던 시기는 이제 상급 단체장, 이제 대통령 내지는 도지사가 기초단체를 임명하는 식으로 임명을 해왔던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뭐 대통령이 도지사를 임명하는 게 이거 당연히 투표해야지. 근데 이 시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만큼은 이 지방자치를 소중하게 우리가 지키고 앞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1991년 그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도 좀 91년에 그 민선 선거를 하기에까지 87년에 지방자치법이 이 헌법이 바뀌잖아요. 그 헌법이 바뀌는 날이 87년 10월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87년. 그래서 그 10월 29일 날 그동안 법률로 유보해놨던 이 자치 조항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 말을 지금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걸 기념해서 우리는 해마다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날이라 해서 요즘도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이제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1990년인가 3당 합당이 일어나면서 거대 여당이 형성되면서 이걸 그냥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관건 선거를 통해서 이 어떤 그 중앙 집권 권력이 연장되겠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거를 관건에 의한 정부 지배를 막고 독재를 억제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치적 이유로 이 정당 이게 부활의 동기를 찾아요.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은 이게 그들 불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이제 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이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독재 억제 이 중앙 집권 이 방지 이런 취지로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이후의 이슈는 늘 이게 집권이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중앙의 권력이 이게 집중되느냐, 아니면 지방의 자율권을 줄 것인가, 그 두 가지 이 경합적인 관계가 항상 이제 이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항상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단 교수님께서는 87년도 이제 10월 29일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성문 연제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좀 대책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12월에 이렇게 통과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것이 부활 이후에 30년간의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제도도 있었고 직선제를 통해서 지방자치 이 제도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주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충분치 못하고 물론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또 주민자치의 영역에서 계속 이 지방자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더 내실화되고 이렇게 명문화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점에 비추어 보자면 근 3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좀 이슈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보다도 오히려 이제 주민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에 정부 개정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네.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어떤 네. 이슈를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이슈가 저는 지방 분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의 권한을 좀 이렇게 나누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재정 분권이라고 봐요. 재정 그러니까 분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현재 8대2 구조의 그 재정을 이제 7대3 구조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네. 그 재정 분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가장 큰 이슈고요. 앞으로의 가장 큰 이슈가 돼야 하는 것은 이제는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아까도 이제 국민참여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체도 활성화시키고 전통적인 자치 조직들도 만들어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정말 미래의 중요한 이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미래의 가장 큰 이슈가 됐으면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입니다. 통합정부.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나머지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제 누가 저한테 문자 올지 모르겠는데 교육자치 해야 됩니다. 지역 교육장도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아야 되고요. 경찰자치 하고 있잖아요. 이 기초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경찰,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해서 하는 통합지방정부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단계에 지방정부가 가야 할 주민자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사무가 배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역시 지금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이 만드는 나라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통합 지방 정부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박세범 광명시장께서 또 해주신 원대한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또 그런 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깜짝 손님이 한 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얘기에 좀 빠질 수 없는 분을 저희가 또 이 화면으로 모셔봤는데요. 네,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김수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이 지방자치 30주년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도 연재구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이 간략하게나마 저희 이 내용과 이 의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요. 오늘 지역 MBC 연합이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을 만드는 나라를라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이름과 지방자치가 너무나 잘 이렇게 조화를 되는 것 같아서 이걸 기획하신 분이 참 좋은 인상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미 오늘 세 분의 판넬께서 과거의 지방자치 흐른 역사를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중복될지 싶습니다. 1961년 지방자치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91년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그 민주화 운동 과정의 중요한 구호가 대통령직 선제가 지방자치 부활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 아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대한 반영인데요. 그러니까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지방자치를 실시해야만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다는 확고한 그런 인식들이 강해서 그 인식을 대변하려니까 서둘러서 지방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1988년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의 완전한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지방자치를 서둘러 하기 위해서 주로 예를 들면 주민에 관한 규정도 굉장히 미흡했고 또 지방정부 내에서도 지방의회 권한은 굉장히 왜소해서 지방자치를 과연 하나 하는 불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하자는 거였고 그다음에 30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필요성을 알게 된 겁니다.
주민의 중요성,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완전성, 네, 이제 그거를 반영한 법이 지난해 2020년 12월 9일에 만은 30년 만에 개정안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민 주권에 기초한 주민 참여 방안을 극대화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든지, 종전에는 주민 발의라는 제도가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 직접 발의를 만들었다든지, 주민 참여 정부 제도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든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완전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도와주는 보좌기구에 대한 임명권도 단체장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의회로 돌려주는 일,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지방관계가 종전에는 상하관계였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해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국정 가버넌스에 관한 중요성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30년 만에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의는 주민 주권에 의한 주민 참여, 아까 주민의 참여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네,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의의고, 두 번째 의의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에는 복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됐다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봐집니다. 네, 주민 이제, 주권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께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끝으로 짧게 한 말씀씩만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부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예.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방금 든 이제 아까 김순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도 이제 느끼는 것이, 오늘 제목이 사실은 국민이 만드는 나라인데 사실 이 제목은 오히려 주민이 만드는 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좀 더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다음 방송 가졌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지어야 돼요. 교수님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예. 주민이 만드는 나라를 하려면은 주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먼저 지방자치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그게 이 교육의 장, 오늘 같은 이런 장, 아니면은 우리 시장님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 교육의 그 장을 열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방자치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지는 게 주민이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 그렇게 힘의 동력이 이해와 참여, 교육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장님. 네. 저는 허유로 아나운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네에서 주민 조직에 단 하나라도 참여하고 계신지, 그렇죠. 살고 계신 도시에서 무슨 위원회 하나라도 들어가 계신지, 정말 이제 저도 방송 언론과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자문을 하시는지, 살고 계신 동네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동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지 좀 이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시민 한 분이 우리 동네에서 주민 조직 하나라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아니면 그 구청에, 연제구청에 무슨 내가 법대 나오셨으면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 자문위원회도 참여하면서 시민들께서, 국민들이 어떤 것에 가장 관심 있는지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위대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또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시장님의 이야기까지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저희가 또 이 생방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1부를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김영롱 전남지사,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격려하는 깜짝 국민 영상이 도착해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위해서 앞으로 힘써달라는 그런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출연자 여러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경상북도 포항 출신인데요. 올해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 지방자치를 응원합니다. 동력바람 불어오면 곱게 물든 내 장사나.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 사는 김용림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벌써 3번의 강산이 변했습니다. 김용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양구 주민 가수 진성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제 히트곡 안동역에서인데요. 안동역에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대한민국을 기다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더욱 힘써주시고요. 저 진성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30년 지났는데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많이 활성화된 곳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미래는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트입니다. 한국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입니다. 나라는 국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시에 기울인 관심이 우리나라를 잘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해야겠죠. 국민이 만드는 나라, 주문서를 잘 만들어주세요. 짜오. 안녕하십니까. 김보성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강릉에서 태어났거든요. 지방자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방자치 화이팅! 지방자치 30주년 응원합니다. 화이팅! 전주 지방자치 화이팅! 우리 지역 지방자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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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이제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1부가 저희 지방자치의 역사와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다면요. 네. 자, 2부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정한 자치 분권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전남지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동진 도봉구청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서울 도봉구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오셔서 지방자치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지방자치하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도봉구 지방자치는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지방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호남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영록 전남지사께서도 역시 코로나 상황부터 해서 워낙 좀 바쁘시지요? 어떠십니까, 지사님? 네, 코로나 상황도 바쁩니다만은 그간에 이제 태풍이 있어서 좀 걱정됐는데 예.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히 오늘 참석하게 되어서 우리 MBC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께서는 또 이제 취임해서 정말 바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 학자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와 또 지금의 입장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자도 하고 또 지방분권 운동도 했었는데 그러셨죠. 예. 지난 20여 년 참 많은 진전도 있었지만 제가 실제 시정을 맡고 보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참 멀다. 우리가 진정한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의 시대를
열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위태로운데 그것을 위해서는 과감한 좀 혁신이 필요하다. 이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 영역에서도 이런 걸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또 이렇게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모시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좋을지 네. 솔직히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워낙 또 좀 광범위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범위를 줄여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지방자치가 지역의 개발로 이어지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좀 뜨거운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이 함께 자리하셨기 때문에 네. 권한 배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역 개발은 지방자치 못지않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와닿는 그렇죠.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흥미로운 토론이 기대됩니다. 네, 토론의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세 분이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의견 나누실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두 발언을 하실 때와 또 저희가 그때는 좀 지정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발언 시간은 한 번 하실 때 2, 3분 내외로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의 첫 시작은 국민 인식 조사로 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일부 출연자들께도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민의 만드는 나라 첫 회 오늘 방송과 잘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2부 출연자 여러분께도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지역 MBC와 자치분권대학이 공동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먼저 지방자치 필요성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응답자 중 73.4%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20.3%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중에서 어디를 더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정부를 더 신뢰한다는 답변이 58.2%를 보여서 지방정부를 더 신뢰한다는 24.5%보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정부를 훨씬 더 지방정부에 비해서 신뢰를 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먼저 우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네, 조금 난처한 질문 같은데 그 질문 두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왕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형 국가의 이 역사는 사실은 조선왕조 시대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600년 역사인데 그런 중앙 집권적 역사에 비해서 지방자치 역사는 이제 불과 30년에 불과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직접 비교해서 어느 것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당연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매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예. 그 조사 결과는 국가 승인 통계로 반영이 되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의 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매년 해왔는데 예. 4점 척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낮은 게 예상하시다시피 국회고요. 1.9 정도가 나옵니다. 네. 국회요. 예. 중앙정부가 2.4 그리고 지방정부는 2.6입니다. 다른 결과죠. 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 비교를 할 때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개별에 대한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높았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73%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느낀 것은 예.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예. 자, 전남지사님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73% 대단히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지방정부가 너무 낮게 나온 것 아니냐. 저는 좀 수긍하기 사실 좀 어렵고요. 네. 도지사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예. 좀 제가 이런 면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과 지방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든 권한이 지금 중앙에 이제 이렇게 있고 예산도 정말 중앙에 이렇게 많이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앙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 민생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일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일, 가까이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느끼면서 중앙은 멀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호감을 더 갖는 것 같고 자치단체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충족이 안 돼서 이렇게 낮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지방자치들 때 일선 시군구가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일선 시군구의 노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국민들께서 더 폭넓은 사랑과 성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한 자체는 좀 중앙 정부가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서운할 만한 것들이 지방 정부가 좀 많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전남지사께서는 또 해주셨어요. 네. 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사회학자고 여론조사도 좀 전공을 한 편인데 네. 이 설문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거꾸로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냐 부산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할 거예요. 네. 국민들 인식 속에 이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정책의 우선적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 단순히 그냥 신뢰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더 신뢰도가 신뢰를 높다.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앞에 질문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네. 필요라는 건 내 개인의 구체적인 요구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필요성이 72%, 73%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지방자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요구에 비해서 현재의 어떤 이 지방정부의 현실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과 생태계 또 그런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지방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철한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토론에서 계속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께서 얘기해 주신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인데요. 지금 이제 권한과 관련한 이야기를 아까 우리 전남지사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좀 작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좀 느껴졌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지역 일을 결정하고 뭐 예산 배분하고 이런 이제 권한이 다 중앙정부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정부가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한 없이 일을 한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실제 지방에서 일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민생 현장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결정 권한이 최종 결정 권한이 지방에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은 중앙에 가서 많은 또 로비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예산 확보랄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일선 시군구는 도에 와서 또 중앙까지도 가서 이렇게 많은 부탁을 하고 또 읍소도 해야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 권한이 지방에 많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도지사 3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국회에도 있었고 중앙 정부에도 근무했고 지방에도 근무했는데요.
정말 도지사 하면서는 어떨 때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모든 일을 중앙에 가서 결국 여러 가지 협의하고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할 때는 쟁취한다고까지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예. 하지 않으면은 일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이 대단히 재생에너지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해상풍력에 관한 권한은 다 중앙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잘 이렇게 설득해서 하도록 하는 일, 그다음에 이익도 공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일인데 그 최종 결정권은 사실은 중앙에 있지만은 지방이 나서지 않으면 또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하고 같이 설득하고 그렇죠. 또 일을 지방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가 나서야 되지만은 실제 권한은 중앙에만 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재정분권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서로 하실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조금 길게 네. 요 얘기는 일단은 따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더 작은 지방정부일수록 계속 위에 이제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도 좀 저는 들렸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다른 분들 생각도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일은 지방 정부에서 많이 하는데 권한이 축소가 돼 있고 최종 결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다는 말씀을 광역 단체장의 입장에서 해주신 거고 구청장님은 이제 기초 단체장이시니까 또 입장이 어떻게 다르신지 또는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권한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제 자기 결정력의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의 문제는 단지 누가 더 권한을 많이 갖느냐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한을 더 나눌수록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의 배분 문제와 마찬가지로 광역지방정부와 또 기초지방정부 간의 권한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래된 관행 그리고 그 조례라고 하는 그런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정부가 그 권한을 말하자면 어떤 경우는 침해하기도 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가 사업을 하는데 60억 이상의 사업 규모가 되면 예.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60억 부산시에 이상이요? 예.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지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체 100%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문화체육시설의 경우나 이런 거는 100%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예. 시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구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로수 수종 개량하는 것도 네. 시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 행정력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제 건축법에 21층 이상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는 그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이 건축 허가의 권한을 이거는 경관심의라는 이름으로 제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령의 제한과 더불어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제한 이런 두 가지 이중적 제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광역정부에 있어서도 이건 행정력 낭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지금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아닙니다. 해주신 거죠?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광역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 광역시장님 얘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서울시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거는 지금 이 청장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네. 근데 그 문제를 짚기 전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치분권 문제와 균형 발전 문제가 이게 이제 함께 투 트랙으로 함께 가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자신의 문제로 이걸 인식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지방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로 인식을 해요. 이 간극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수도권에 이게 모든 이 인력과 자원과 또 이 기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은 수도권에서 별로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지방정부로 내려올수록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라는 게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을 어디로 내려보낼 건가? 우선은 광역단체 쪽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보내야 이 중앙정부, 그 광역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기초단체에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자고 이런 방송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국가경영 패러다임은 일종의 수직적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발전국가라고 하는 모델. 중앙 집권적인 그러면서도 중앙의 엘리트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최소한의 사무들만을 자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에 있어서 국가사무 그리고 지방사무가 있으면은 국가의 기관 위임 사무라는 거를 줘서 지금 지방자치 25년 동안에 그 기관 위임 사무를 계속 조금씩 지방사무로 전환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 중요한 그 업무들이 국가가 갖고 있거나 국가 기관 위임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약돼 있다는 거죠. 지금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서도 느끼는 갑갑함 이런 게 광역정부 단체들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답답함 똑같은 겁니다. 이게 평행이론이에요. 그러면 기관 위임 사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지방자체의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그것이거든요. 국가사무가 아닌 것은 다 지방사무로 과감하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 정신에도 맞는 거죠. 재원도 시하고 도하고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광역시하고 도하고 달리.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21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허가 21층 이상, 아까 참 10층 21층 이상, 10만 평방미터 이상 이런 부분 다 일선 시군에서 하고요. 경관 심의를 하더라도 굉장히 지도적인 측면에서 경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구청도 좀 필요하시면 전라남도로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 그래서 도단이 아까 지금 권한이 지금 많이 와야 중앙에서 와야 시군구로 줄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들을 많이 설치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국토관리청 또 지방환경청, 또 지방해양수산청, 또 중소기업 벤처 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이렇게 있어가지고 특별행정기관들이 지방행정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약이 됩니다. 중복도 되고 외국 경우에는 지방이 할 일, 중앙이 할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런 게 제대로 중복되어 있고 권한이 오히려 중앙에 더 많이 특별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예산도 많고 그렇게 해서 도의 권한을 많이 지방자치를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준 시장님 말씀처럼 중앙에서 많이 권한을 도에 시도에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지방 이양 일괄법을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봉구청장 말씀에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자, 일단 세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박형준 시장님 얘기도 그렇고 일단은 이 권한을 내려보낸다. 그리고 권한을 이제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준다는 거 바꿔 말하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또 재정분권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균형 발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함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입이 많고 좀 더 부유한 기초단체가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떨어지는 기초단체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재원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고요. 이 재정 분권과 관련한 시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정 분권을 지금 7대3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7대3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2조 원 정도를 자주재원으로 늘렸는데 부산시에 오는 몫이 한 55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갖고 지난 5년간
재정분권을 했다고 얘기하기는 정말 부끄러운 수치죠. 재정분권이라는 건 두 차원이 있습니다. 지역의 자주재원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역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자주재원을 늘려주더라도 그걸 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 예산을 갖고 좀 낙후된 지역을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대개 이제 국가 보조금 형태로 다 주는 건데, 그 주는 것도 다 꼬리표가 달려서 주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용처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네. 지금 부엌을 먼저 고치는 게 급한지, 지붕을 먼저 수리해야 되는 게 급한지, 아예 그 우유를 먼저 사줘야 되는 게 급한지는 지방정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방정부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메뉴를 정해서 이 메뉴에 따라와 주면 돈을 주겠다. 돈을 주는 대신 우리가 이 돈 주면 당신들도 얼마간 매칭을 해서 써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구조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자주적인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중앙정부가 이게 그 그려놓은 그림의 그 메뉴에 맞는 일에 쫓아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기업이 안 오고 투자가 부족한 이 지역에서는 국가 보조금이라도 따려고 온갖 사업에 다 뛰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업에 뛰어들 때마다 불가피하게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재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짜놓은 메뉴에 따라서 따라가기 급급한, 그리고 또 지방 정부끼리는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금 자치분권한 지 25년, 균형발전 떠든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예. 이 상대적 격차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요소고,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사는 지방이 경제적 공정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 국민들이 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건 우리가 지금 뭐 중앙정부가 권한을 요만큼 더 달라 이렇게 자꾸 우는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을 경영할 새로운 집권 세력 또는 새로운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 또는 새로운 정당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정말 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대전환과 거기에 따른 혁신적인 정책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런 토론을 우리가 5년 뒤에도 똑같이 하고 10년 뒤에도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신 게 이제 지붕과 부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붕을 고치고 돈이 남아도 부엌을 고치는 데 쓸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런 해주신 것 문제도 같고요. 있고요. 하나 예.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를 관통하는 이 그 부산시 지역을 도심을 개발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철도입니다. 예. 도심 철도, 옛날에 놓은 거. 이게 다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하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해야 도시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하셨고 총선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다 공약을 한 건데 네. 그걸 국토부에서 심의하면서 이거 해주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못 해준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교통망이나 그런 도심 개발 예산을 자주재원을 주면 어떤 지역은 철도를 지하화하는 게 급하고 어떤 지역은 항만을 수리하는 게 급하고 어떤 지역은 부두를 개발하는 게 급하고 공항을 만드는 게 급하고 이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그 차원에서 전부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을 해서 되니 안 되니를 결정하니까 핵심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 만드는 여건을 가지고서는 지방정부가 정말 특성화된 그런 발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나 우리 전남지사님께서 들으실 때는 이 역시도 광역 특히 이제 좀 그래도 여유 있는 부산이라는 큰 이 광역단체장에 좀 여유 있는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실제로 느끼시나요? 저희들은 사실은 부산을 보면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죠. 그러실 것 같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부산도 이렇게 어렵다. 네. 그리고 정말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같은 전라남도 같은 농촌 지역에 많은 지역, 또 경북 같은 지역, 전라북도, 강원도 이런 지역은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 1단계 재정 분권을 하면서 지방 소비세를 8.6조를 늘려줬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단계 재정 분권 한다 해서 4조 6천억을 이렇게 늘려줬는데 한 13조 되죠. 그렇지만은 이 13조 정도 가지고는 지방의 어떤 지역 균형 문제, 재정 분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 당국은 자꾸 지방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을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거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그래요. 심지어 국회의원분들까지도 지방이 너무 많이 비대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권한도 내려주고 예산도 내려주고 거기에 어디까지 뭐까지 더 내려와야 되겠어요? 조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 내려올까 봐서 조직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이 슬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관료사에서는 거부감과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내려보내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재정 분권, 지방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말 대선 주자들이 특단의 이런 노력을 하고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메모를 맺어서 우리 대선 주자들 다 이렇게 한번 하자. 그래서 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방 재정을 막 대폭 확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정부가 진일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역 낙후 기금이라고 해서 1조 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낙후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해주겠다. 지역 낙후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1조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첫 출발이라 그래도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처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1조 갖고 되겠느냐. 10조라 해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정말 이 부분은 인식에 대해 전환이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부산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데 정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 재정이 확충돼야 제대로 지방 살림을 하고 나라가 살 수 있다.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 얘기까지 좀 들어보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만나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광역단체장 분들과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견들을 구청장님께서 좀 들려주셨는데 온도차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치 분권 내지는 뭐 재정 분권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하고요. 다만 박경주 시장님이나 우리 김영록 지사님의 경우는 과거에 청와대나 뭐 중앙정부, 국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슈퍼갑의 입장에서 지금 의뢰 입장으로 이렇게 네.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 네. 일단 환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분권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8대2의 재정 구조를 국세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네. 바꾸겠다.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예. 1단계 재정분권을 거쳐서 지금 2단계 재정분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대만큼은 안 됐지만 그런 노력은 과거의 정부에 비해서 많이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기초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분권 1단계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하되 그 열매를 광역지방정부가 7을 가져가고 기초가 3을 가져갔습니다. 예, 예. 1단계에서. 예. 그러면 2단계에서는 기초에 7을 주고 광역은 3을 가져갈게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2단계에서도 10% 인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6대 4가 됐어요. 광역이 6, 기초가 4가 됐습니다. 네.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광역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 형님들이거든요. 네. 이 가난한 동생들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느냐 좀 항의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형들은 더 큰 형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장 작은 형을 지사님 일단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일단 부총장님 의견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치분권의 그 어떤 과제랄까 이런 것들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에 맞게 자치분권의 속도도 좀 병행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또 치열하게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여기서 잠깐만 우리끼리의 토론을 좀 멈출까 하는데요. 네. 예. 국민이 만드는 나라 국민참여단 여러분께서도 지금 화면 가득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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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연과 공존하는 화성시 세솔동의 신자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예. 바로 여기서 화성을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재정분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앞서서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권한 또는 이제 사무 배분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앞서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안보 같이 큰 틀은 중앙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지방정부 특성이 다 많이 다르잖아요. 뭐 재정도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방정부가 좀 자율성을 가지고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은 지방정부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뭐 국방이라든지 외교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너무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솔직한 의견 또 감사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또 시민참여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은 아주 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런 의견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주셨는데 우리 자치단체장 여러분들께서는 표정이 좀 밝아지셨습니다. 우리 전담지사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아까 재정분권 예산,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면 권한만 줘주고 책임만 따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과 함께 재정이 확실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이동진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아까 우리 시청자가 말씀하신 것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이 돼야 된다,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외국의 경우에 독일이랄지 미국은 주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주 국장들이 국장이 아니라 장관이라고 하죠. 주 장관이라고 그러고 지방 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마치 중앙 정부의 산하 기관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정부 차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소위 말하는 연방제 수준의 권한이 확대돼야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맨 처음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지금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만큼 어려운 과제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인식의 발상이 있지 않고는 우리 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꼭 이런 방향으로 장기 과제로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권한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해보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네, 권한 배분에 이어서 이제 지역 개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말씀들을 조금만 짧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러 번 저희가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부활 30년을 맞아서요. 지역 MBC 16개사와 자치분권대학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유래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한번 보실까요? 지방자치 확대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59.5%.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과반을 넘었습니다만은 이게 60%는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서운하신가요? 예, 아니요. 주민자치와 이 지방자치 이 발전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정치와 관련된 영역은 기초단체부터 광역단체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형 정책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네. 내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축구를 할 때 우리가 동네 축구하면은 성적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넓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 구청 단위로 모든 걸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경관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 전체를 일정한 공간의 폭 속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또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너무 좁게 쓰면은 괜히 과당 경쟁만 가져오지 서로 시너지를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넓게 쓰고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안들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또 좁게 들어가고 이것이 지방자치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공간을 넓게 쓴다는 거는 지금 아까 김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이 괜히 과당 경쟁할 필요 없이 공간을 넓게 써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걸 역할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함께 추진하는 전략. 그러니까 연방제 분권을 한다 그랬을 때 또는 연방제 수준의 그런 균형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연방제 수준이라는 거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광역 단위를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서 이제 분권은 굉장히 구체적인 기초단체까지 분권을 해주는 예. 이것이 같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부울경 그 특별 지방자치단체 이야기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가 크니까 지역이 전부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방법이 공간을 넓게 쓰자 해서 광역은 오히려 더 광역화하자. 그것이 이제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을 통합하자든지 대구 경북 통합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거고 부울경은 행정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개헌보다 어렵다는 게 행정 통합인데 그 행정 통합을 앞세우기보다는 경제 통합부터 하자. 그래서 경제적 공간을 경제적 운동장을 넓게 쓰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처음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네. 그 지방자치 확대가 지역 발전에 실제로 기여를 했다라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는 60% 가까이 나왔는데요. 지사님 어떻게 지방자치 확대가 지역 개발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전에 임명제 시절에는 보통 1년 내지 2년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민선 시대가 되면서 이제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시체 그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하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무항생제, 무농약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5년, 10년 이렇게 걸려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인데 임명제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제 민선 시대에 돼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역 발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기 내에 끝내야 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지만은 결국 지방이 격차가 심화됐어요. 그래서 잘 사는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은 대단히 크게 발전이 됐고 비수도권, 특히 남부권은 굉장히 지금 낙후가 시그마되고 있고 인구 유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낙후 지역에 대한 대책, 결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이런 지역 발전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 명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빈익부인 부익부 현상도 일부 있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 인구가 감소하는 이 농촌 지역들, 도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낙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 균형 발전 시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산도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서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수도권이 같이 연합해서 좀 이런 같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구청장님은 이제 있습니다. 그 도봉구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런 지역 개발을 지방자치가 얼마나 견인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박경주 시장님께서 이제 자치구와 광역시 간의 권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도시기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역시의 권한은 반드시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이 불필요한 부분까지 이 시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었고요. 이번 질문이 이제 지역 발전에 지방자치가 기여하느냐라는 거였는데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동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역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이 10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그 46%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예. 이것을 국가가 그러면 지역 소멸을 해결해 줄 것이냐, 중앙정부에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 그 여건은 그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했느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걸 위해서도 자치분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제 인구와 관련된 또 문제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각 지역의 또 현장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들으니까 저희가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모시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몇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박성수 송파구청장님이신데요. 네. 자, 지금 또 소리 연결이 조금 지금 원활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잘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청장님? 네, 지금 이어폰을 연결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가 지금 또 지역 개발과 권한 배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오디오적으로 지금 약간의 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또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이 점검이 되는 대로 송파구청장은 다시 한번 박성수 구청장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구청장님이 또 저희가 지금 거창 군수님을 또 전화 연결을 또 화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자리에 군수님. 앉으시려고 네, 자리에 하시나요?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또 깜찍하게 헤드셋을 지금 쓰고. 더 큰 거창도야 군민 행복 시대를 네. 거창군. 자, 군수님 연결이 됐습니까 지금? 네. 야, 이게 또 생방이다 보니까 또 역시 확실히 또 오늘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연결에 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태풍의 영향인가요? 예, 저희가 또 점검을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연결을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네네. 자, 일단은 우리 세 분의 의견, 특히 이제 지역의 발전과 관련한, 근데 이 지역이라는 걸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의견들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회 문제 중에 격차 사회라는 걸 제일 가장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격차라는 게 계층 간의 격차, 소득 격차, 또 세대 격차, 그리고 지방 격차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간 청년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지난 5년간 여기서 약 7만 명의 청년이 떠났어요. 예. 일자리를 찾아서. 신산업의 경우에는 80% 내지 90%가 그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 8, 90% 가운데에서 70% 이상이 강남과 판교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판교와 새로운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판교와 강남 태어난로를 중심으로 한 고권역, 일대 권역, 수도권 일대 권역으로 다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고 그렇죠. 저출생 문제도 사실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크고 그리고 우리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각박한 여러 문제들이 바로 이런 초집중 사회 현상하고 밀접히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봐야지 지방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김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일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오늘날의 그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이 없이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재가 없이 어떻게 투자를 유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도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방의 거점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이 그렇죠. 옛날에는 다 10위권 내의 대학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20위권 바깥으로 다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그 지역의 그런 잠재력이 죽고 인구가 유출되고 청년이 떠나니까 또 대학이 죽고 대학이 죽으니까 또 인재가 양성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안 오니까 또 청년이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지역에는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면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서 정말 지역의 자율성을 살린 특성화 발전을 하게 해주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이제 몸부림치는 혁신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지역의 대학을 살리고 지역의 기업과 또 지역의 투자를 이끌어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 체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혁신 역량을 지역에서 키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주도적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좀 훨씬 공간을 넓게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의 어떤 지방의 혁신도 중앙의 혁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처럼 인력도 돈도 정말 많은 것들이 수도권에 다 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네. 이제 거의 저희가 생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좀 대안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준 부산시장님께서도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동병상련입니다. 오히려 우리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 돛단위는 더 그런 문제에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정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50대 이상 귀농 귀촌이 5만 명 이상 이렇게 4만 명 이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젊은 층이 이제 20대, 30대, 40대에서 이렇게 대거 유출이 돼서 이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을 도지사가 힘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돛단위 노력도 해야 된다 해서 일자리 창출, 그래서 해상풍력 열심히 지금 해서 일자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사업을 키워서 남해안 특히 이제 부산부터 경남, 전남, 광주 다 함께 해서 남해안 관광 벨트 광역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관광권 개발을 힘차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께도 약 1분 정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치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다양성과 창의성 여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국가의 틀, 네.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자치 분권형 국가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매우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가 주권 재민,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 자치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주민을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이 귀한 시간 또 좋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네. 연결하지 못했던 우리 송파구청장님과 거창 군수님은 저희가 오늘 이게 한 번 방송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이 첫 방송이고 예. 6편까지 방송이 그렇죠. 진행됩니다. 저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꼭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시간이 정말 이렇게 소설같이 흘러갔는데요. 네. 오늘 세 분의 말씀처럼 이 대한민국이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런 소중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방송될 국민이 만드는 나라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분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했던 2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